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임 변호사님 지금 대장동 사건이 이제 아마 대선까지 그냥 폭풍의 눈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이재명이야 지가 어질러서 이 사건에 주역이 됐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네. 하나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송영길이나 네. 문재인이가 네. 또 그렇게 돼가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네. 자, 그건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도 참 그게 좀 의문인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특히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자신의 그 막강한 예산과 힘으로 뭐 순식간에 많은 편들을 포섭을 했는지 뭐 시중에는 뭐 대장동 사태와 또 문재인이 과연 무관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낙연 그 후보의 결선 투표 주장이란 것이 뭐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도 고려해 줄만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뭐 이재명의 어떤 지지세가 좀 꺾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결선 투표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아예 뭐 초전에 아주 그냥 묵살해 버리고 이재명의 어떤 그 이재명에 대한 지지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좀 선뜻 이해가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이 맞는가 하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좀 웃기는 거는 이 송영길, 네. 그 다음에 청와대. 네. 지금 검찰 수사는 청와대가 시켜서 그러죠.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이 시켜서 저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이상한 거요. 네. 그 다음에 여당, 그러니까 청와대, 여당, 경찰, 검찰이 전부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에 말려 들어가 네. 운명을 같이 했다고 지금 보입니다. 보이니까. 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도 대선을 이긴다는 확실한 자신감이라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말려들다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좀 후자인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어느새 언제 이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 대법원에서 그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재명에 대한 대세론이 뭐 그때부터 다 뭐 쫙 형성되기 시작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참 저도 그랬지만은 보수가 참 감도 없고 그렇습니다. 수준이 낮아요. 네. 아니 뭐 좀 그거를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설마 했죠. 워낙 그 이재명 특히 이제 대깨문들의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정말 이거는 뭐 보수나 뭐 이런 쪽의 공격과 비교할 수 정도로 극악했기 때문에 설마 이런 식으로 될까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좀 최근에 수그러드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착을 잘 못했어요. 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 동기가 대깨문으로 이제 서초동에 이제 조국 집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의 SNS에 보면은 그렇게 이재명에 대한 쌍욕을 하더라고요. 사람도 아니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최근에는 좀 전반적으로 조용해져서 그러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 대깨문들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이 좀 사라지면서 결국 이렇게 그 당시에 벌써 그게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것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근데 우리만 듭니다. 속은 게 아니라 네. 내가 볼 때 이낙연 쪽도 속았던 거 그렇죠. 같고 심지어 뭐 최인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친문의 핵심인데 네. 최인호가 제일 핵심이죠. 네네. 그 최인호조차도 이낙연 캠프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뭐 설훈, 뭐 홍영식. 문이 옛날에 보면 그 DJ가 네. 내가 이거 보고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나는 거 역사는 반복되구나. 동교동의 건너갑을 비롯해서 이 동교동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 당시 정무주. 이인재한테 가 있었는데. 네네. 이인지. 예? 예. 그 내가 어디서 이인재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이야기를 들어서 이인재 당시 후보도 직접 만나서 당신 아니라 한다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다 안 믿더라고요. 네네. 그러다만 나중에 결국 이인재가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속인 것처럼 이번에도 문이 특유의 포커 페이스로 아마 진문한테도 말을 안 하고 심지어 대깨문 바람잡이들한테도 다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분노가 뭐 깨어있는 시민당인가 네. 깨당 네네. 깨당이 이재명의 지금 변호사비 고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문이 그래도 가려면 지신복들한테는 내가 간다 하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다 놔놓고 자기만 일찌감치 이재명에게 기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안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작적인 측면에서는 참 문가리가 참 수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증거를 이렇게 남기지 않고 네, 공작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 기억나시죠? 충청도 처음에 한 바퀴 돌았을 때 네네, 첫 주에 내 이상하다. 네네, 이거 뭔가가 네, 두들겨 잡으려고 이 정도로 페인트 모션이 될까? 이게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둘이 붙어 먹었다. 네, 이렇게 봤는데 결국 결론은 지금 와서 보면 거의 완벽하게 붙어 먹었고 이낙연이나 호남 세력들이 거의 바보가 됐고 네. 그 울분이 지금 이번에 이 이낙연이 문에 대해서 성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이낙연도 아마 이제 이러저러한 상황에 경선의 중반을 넘어섰을 때는 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이제 얘가 문가를 당했구나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그 분노를 울분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그러니까 차라리 좀 중립적인 입장을 좀 보이겠지 싶었는데 문가리가 중립을 넘어서 아예 사실상 이재명의 사실상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지켜본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뭐 정말 열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자, 그래서 호남에서 지금 결국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의 지지율 정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율 중에서 지금 이게 조금 일부 어긋난 KBS 조사 같은 거 빼고는 나머지가 보니까 30%에서 3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대1에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이나 심지어 홍한테도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사태 이후에 딱 보수 정당의 지지율, 그러니까 정말 뭐 죽으나 사나 우리는 민주당 뭐 이런 식의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상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LH 당시 지난 그 서울 부산 보궐선거 때 그 전후에서 발생했던 LH 사태는 사실 대장도 사태에 비하면 사실 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우리 사실 뭐 정도의 문제지 대한민국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개발 정보 어떻게 좀 빼돌려 가지고 재미 보던 사람들이 뭐 이게 무슨 대통령을 비롯한 뭐 핵심 측근이냐 뭐 재벌이냐 아니면 LH 뭐 일개 직원이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인 거지 이게 사실은 오래된 뭐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지겨울 정도의 어떤 좀 아는 비리고 아는 비리인데 이게 대장동은 정말 이재명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전무후무한 어떤 방식에 의한 진짜 대단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대단히 개발 비리에 직접 설계고 지휘권자고 네. 결재권자였다라는 전후후무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사람들의 그 실감이 대선이라는 이쪽 저쪽으로 패를 나누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조금 덜 이렇게 왔는데 네. 경선 막바지에 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네.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온건한 지지자 또는 뭐 중립적이면서 좀 기울어 있는 지지자들 쪽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빠지는 게 3차 국민 경선에 그래서 나오는 62대 28에서 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투표에서도 네. 그래 나오고요. 자, 그러면 그 신호가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인 사람인 것인지 아니면 지난 4년 넘게 워낙 자기들 입맛대로 모든 것을 요리하고 재단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아메바 개돼지도 아니라 아메바 정도 수준의 국민들로 보여서 그런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검찰 경찰 뭐 요즘에 뭐 감사원 뭐 이런 것들을 쫙 틀어주고 밀어붙이면은 이거 다 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을 덮고 이재명을 빼가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대선하고 또 이 사건을 덮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재명을 연루시키지 않고 네. 이 정권 하에서 이재명을 별도로 틀어버리고 네. 이재명 밑에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선에서 이 사건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과 이재명이 대한 이 그렇다고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에 그 차이를 왜 이 빠꼬미들이 이번에는 판단을 미스하고 있을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의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한테 완전 올인을 해갖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왜 그런다 보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도 저도 뭐 듣고는 있긴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납득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인해가 가면 갈수록 대선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네. 이게 앞으로 한 달은 더 수사해야 뭐 기소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불기소라도 뭐 네. 할 수 있죠. 그러면 11월, 12월 초까지 간다고 봐야 될 건데 그때 와서 이재명은 무죄다. 네. 이래서 이재명 기소도 안 하고 네. 그냥 정리해 버리면 불이 이제 그때 제대로 붙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장난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선에 임박하면 할수록 이 사건이 커질 건데 이재명이 관계 없다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 이래도 저래도 찍는 이해관계자 집단 말고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었을 때 그냥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소극적 지지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이 윤이나 홍이 굉장히 그 좀 한마디로 허접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경선이 끝났는데 밀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으로 지금 여기서 밀린다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상황이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많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정상적인 어떤 선거 국면이라 그런다면 방금 이제 그 경선을 마친 이재명이 최소 못해도 45% 이상 지지율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인데 뭐 전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완전히 그냥 뭐 기존에 뭐 보였던 지지율보다 떨어지고 있으니 이게 뭐 전혀 그런 효과가 안 보인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SNS도 제가 뭐 크게 아주 넓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몇몇 사람들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뭐 이제 실제 내년 뭐 3월에 대선에서는 어떤 선택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지금 사정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 보수적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없지만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심상정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을 내 찍는데 내가 국민의힘은 못 찍겠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심상정을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라서 아마 심상정의 어떤 지지율과 좀 득표율이 좀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파장을 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일단 결선 투표 때 사태를 잠깐 이렇게 눈이 멀어가 이재명 페이스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빠져나올 기회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선 투표를 하게 해서 그렇죠. 상황을 자연스럽게 뒤집어 버림으로써 이재명을 정리하고 일단은 빠져나올 수는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결선 투표를 통해서 오히려 하여튼 민주당이라던가 청와대는 보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니네가 뭐 이재명을 좋다고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재명의 이낙연을 쳐내버림으로 해서 이재명 손을 들어줘 버림으로 해서 뭐 확연하게 눈에 뭐 보이는 거니까요. 아마 어쨌든 최소한 제가 볼 때 결선 투표를 만약을 했다 그러면 이낙연 지지층에서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게 좀 많이 미스터리다라고 보여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 야당이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한 세 가지다. 하나는 이제 경제가 무너지거나, 하나는 코로나가 그냥 확 번지거나 위드 코로나로, 다른 하나는 내부에서 비리가 폭로가 터져 나와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비리가 터져서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가는 것. 그 세 가지밖에 없지. 야당이 독단적으로 승기를 잡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 세 번째. 야당 내부의 비리 폭로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뭡니까 국제신문인가? 네네.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 맨 처음 보도된 게 경기도에 있는 이제 아주 무명의 지방 인터넷 언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주간조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부터 이렇게 번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그 신문에 실리는 동시에 저한테 이제 그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좀 다룰까 하다가 귀찮아서 좀 복잡하고 미뤘다가 오후에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날 언급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가 오늘 이제 월요일날 우리 대담을 하는 날 국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깜빵에서 박철민이라고 하는 국제 마피아 코마 트레이더 거기에 이제 연루된 사람이 양심 선언문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보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아무리 현란한 기술로 웃고 뭐 빠져나간다 해도 지금 이 사건은 이재명이 이제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그물이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 좀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뭐 수상님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좀 분들이 이제 태양광 같은 거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뭐 국민의 수준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일반 이제 그 뭐 국민들의 눈에는 뭐 당장 내 어떤 그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니까 뭐 태양광 가지고 세금이 나가든가 나중에 이제 전기료가 인상되면 결국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그랬는데. 하여튼 이놈의 아파트 문제,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 이제 어떤 이런 교육이나 취업의 문제, 그 다음에 LH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배 문제 이렇게 돼 있고, 결국 이제 이재명도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아파트 집 문제를 건드림으로 해서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라던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의 정도가 이전하고 너무 다르다. 뭐 그냥 이재명이 정말 말 그대로 여자 연예인과 뭐 무상 연애를 했다. 무슨 형수를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 자체도 물론 적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 자체는 확 어떤 국민들에게 어떤 분노와 관심을 물붙이는 문제는 아닌데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집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그냥 나는 몰랐다. 국민의힘이 다 해먹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8년 동안 8년 이상 자기와 자기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정말 말로 이 분노와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론 중에 이 뷰캐넌 교수의 공공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공직자나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유권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분산된 다양한 유권자고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소수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할 거라고 보이지만 공공 선택이라는 이런 그 결과는 공익적이기보다는 소수 정치인의 이해관계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이 정책들이 부패나 또 이런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다라는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저축은행이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사모펀드라든지 또 뭐 신라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지금 문정권 들어서 일어난 숱한 일들은 보편적인 손실이 아니고 아니면 정부 예산을 빼먹는 그렇습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중이 분노하지 않은 거는 정부의 예산은 자기가 내서 만들어진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빼먹는 거나 아니면 소수의 집단이 피해를 입은 거는 그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집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재명이 저지른 부분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가 자기들이 문정권이 빠져나온 다른 일하고는 좀 다르다. 문정권의 가장 큰 실정이 부동산. 그렇습니다. 결국 그걸로 기여됐습니다. 뭐 이 폐망 이런 건데 그 가장 큰 문정권의 실정의 원인에 이런 부도덕한 부패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게 그게 하필 문을 이을 자기 대선 후보와 설계하고 결제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문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못 느낄까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서 그런지. 그 변호사님은 주변에 좀 만나는 사람도 우리야 뭐 완전히 그냥 허접한 정당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아니 그렇죠. 허접하지만은 변호사님은 그래도 이 만나는 사람들이 좀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수준까지는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태의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문제가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오고 집안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명문 대학은 나왔는데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이어서 안 좋은 소수의 비주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지 이 모르겠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바라보고 좀 그걸 몇 년 동안 좀 극명하게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대장동 사건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곽상도 아들이 50억 먹은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치환시켜 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조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말 대한민국의 이른바 초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 대중들과의 어떤 그 사고 방식이라던가 공유하는 어떤 이런 감정적 선이 완전히 좀 분리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저희가 좀 많이 느껴서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청와대나 민주당에 쳐들어 있는 이제 그런 인간들의 어떤 행태가 뭐 이해는 되진 않지만 다른 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 아니냐는 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현재 경찰이나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네. 이 수사 행태 네. 너무 내가 볼 때는 요 근래에 내가 어려서 머리 털라고 본 검찰 수사 중에 이 사건 수사를 제일 웃기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하자고 한 놈들이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의 성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관련된 사건들은 결국 핵심이 돈의 흐름인데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계좌 내역들을 쫙 뽑아봐서 쫙 분석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추궁해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정형학의 녹취록에만 의존해서 그거 외에는 뭐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 뭐 최근에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성남시가 당연히 이 모든 이게 뭐 기본적인 법만 뭐 주택법이나 이걸 봐도 이게 모든 게 성남시장이 다 결정하게 돼 있고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문건들이 다 성남시에 있는데 문제가 본격화된 이후에 정말 한 20일이 넘도록 압수수색을 하지 않다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또 정작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은 또 압수수색의 대상을 제외했다는. 내가 그 영장 실질심사 받기 전에 이런 말을 내 방송에서 했어요. 봐주는 방법 중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게 기소해가 네. 황당하게 네. 실질적으로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아주 허접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국민들 앞에는 세게 보이고 뒤로는 허접해서 네. 결국 그 허점 때문에 풀어주게 만드는 풀어주고 그런 짓거리들이 무죄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딱 그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저는 그런 의심을 그러니까 2014, 15년에 무죄를 받았던 그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그런 의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한 열흘 전입니까? 정영학 녹취록을 따라서 가다가는 이거는 엿된다. 네. 그 말을 했잖아요. 네네. 결국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 자체가 이게 가짜다. 네, 네. 지금 정영학 녹취록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며칠 사이에 별로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장난치는 꼴을 좀 봤기 때문에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구속을 안 시켜야 되는데 국민적 분노가 높은 데는 검찰이 기소장을 잘못 쓰는 것을 좀 봤거든요. 네네.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 386이니 그런 운동권들이 그 시대에 공정이니 정의니 이런 걸 외치고 나서서 운동권에 들어가고 사회운동하고 지금 이 사회에 여당권의 핵심에 다 있으면서 결국은 이 허접한 이재명이 밑에 가가 기본주택을 부러지면서 지는 기본 도둑질을 해버린 이런 데 다 밑에서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 변호사님은 그냥 경멸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경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 이번 특히 문재인 뭐 이전에도 좀 제가 뭐 정치적인 문제 그래도 나는 개인적인 관심이 많아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했는데 뭐 최근에는 거의 이제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다 손절하고 절교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고 진짜 아니 정말 그 이제 SNS나 이런 데서 그런 이제 말씀하신 그렇게 막 옹호하고 뭐 쉽게 말해서 이재명을 그러니까 옹의해서 하겠던 결사대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는 막 오히려 이제 저는 뭐 주사파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오히려 주사파 출신들은 그 사람들은 대학 다닐 때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 주사파를 뭐 논리와 역사로 비판한다고 세웠던 그 PD 출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선배들이나 동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더 역겨운 거죠. 아니 뭐 저러려고 그렇게 주사파들 비난하고 비판했나?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무런 뭐 비판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뭐 주사파나 뭐 이런 거에 들러붙어서 한 자리 해먹는 거에만 눈에 뻘개져 있고 뇌를 마비시킨 사람들 볼 때 이제는 뭐 호모 사피엔스가 요즘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상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서울대에서도 비주류였고 운동권에서도 비주류였지만 요즘처럼 이 비주류가 돼가 이재명이 밑에 줄안 서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정말 주류가 돼서 출세해서 장관쯤 하고 있으면 뭐
또 국회의원 3, 4선 하고 있으면 저런 거 밑에 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줄 안 서는 것도 행운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제 소장님하고 저하고 나온 이제 그 같이 이제 함께 이제 졸업한 뭐 저는 이제 소장님은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저는 이제 그냥 열등한 학생으로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데 참 이번에 이제 뭐 이전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정말 그놈의 저희 관악사에는 대학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네, 뭐 판사를 하네, 검사를 하네, 뭐 고위 공무원을 하네 해놓고서는 정말 이재명 따위에 들러붙어서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과 그 억지에 놀아나는 사람들 봤을 때, 하여튼 저번에도 그걸 말씀드렸지만 저 관악사에 있는 저 대학 저 뭐하러 저거 나랏돈 들여서 저러고 있나,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그 관악 네. 관악에 있는 대학교 밑에 있는 관악 경찰서. 네. 딱 그 관악에 있는 대학교의 수준에 맞는 경찰서인 관악 경찰서. 예, 이번에 우리 저 플래카드스 하는 여성 당원을 저 억압했지 않습니까? 고소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지난달 9월 27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저희 혁명이 소속 여성 당원께서 서울대 입구역 3번 출구에서 이제 플래카드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제 그 소장님께서도 저번 주 금요일에 당하신 거와 비슷하게 뭐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차가 2대나 뭐 거기에 뭐 저기 소장님을 포함한 남성들이 뭐 이렇게 몰려 있다고 신고를 받았는지 경찰차가 이제 백차가 2대나 출동을 해서 경찰관 4명이 내려가지고서 우리 여성들한테 무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했더니 내가 지금 혁명 20일 당원으로 플래카드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1인 시위를 좀 중단하라. 뭐 신고가 들어왔는데 쓰는 좀 중단하라. 내지는 뭐 전단지를 배포할 때 그 내용은 뭐 사전에 경찰에 알려주고 뭐 배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저희 당원이 이제 저희 중앙당에 말씀을 하셔서 1차로,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무슨 아무리 저희 당원이지만 사람의 뭐 꼭 저희가 당원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관악경찰관 청문인사감사관실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물론 뭐 신고가 들어왔는지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러저러한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좀 경찰관이 좀 잘못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이렇게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입장을 좀 듣기 위한 것인데, 대뜸 전화가 와서 뭐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걸로 전환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서는 이게 개인이 아니어서 이게 좀 저희가 인터넷으로 전환하기 어려우니 별도로 뭐 서면으로 하든지 개인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꼭 이 경찰관들의 어떤 뭐 비위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거나 고소고발하시라라는 안내문을 저희가 또 종이로 친절히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는 관악경찰서 청문인사감사관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러니까 이 성명불상 경찰관 네 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라던가 처벌까지는 원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저희는 청문인사감사관께서 안내하신 것처럼 그날 9월 27일 날 출동한 경찰관 4명에 대해서 이제 업무 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니까 관악경찰서에서는 잘 확인하셔서 뭐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뭐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고소고발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희가 혁명 20일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전혀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하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참 일을 크게 만들어 달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임 변호사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